인권이란 차별 또는 불평등, 차별받는 불평등한,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우리가 인권보호운동이다. 별거 아니다. 자, 차별받는 집단. 어떤 집단들이 있을까요? 차별받는 집단. 자, 뒤로 쭉 차트를 넘겨보면 제가 쭉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인권과 관련된 국가가 인권의 영역을 어떤 영역으로 나누고 인권과 관련해서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 국가의 어느 기관에 찾아가서 호소를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인권 침해를 당한 것 같아. 뭔가 차별받은 것 같아. 이제 차별 얘기할 텐데 차별받은 것 같아. 인권 침해를 당했어. 라고 그 안에는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어떤 기관에 가면 인권과 관련된 호소를 받아주는 국가기관. 선생님, 다이아몬드 4개짜리. 다이아몬드 4개짜리. 자,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요? 국가기관. 네네네. 어느 분이세요? 받으신 분은 양보해 주시고. 네, 선생님 보셨어요? 자, 국가인권위원회죠. 국민권익위원회도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고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인권을 영역으로 차별받는 영역을 어떻게 나누었을까? 약 몇 개 영역으로 나누어질까요? 성별에 따른 차별, 학력에 따른 차별, 종교에 따른 차별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 몇 개 정도의 영역으로 국가가 나눌 수 있을까요? 한번 세볼까요? 자, 뒤에 쭉 보시면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오늘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할 단어들이 평등, 차별, 폭력, 권력, 힘, 인권 감수성, 인권 친화적, 평등 감수성, 반폭력 감수성, 성평등 감수성, 젠더 폭력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좀 지나가고요.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국가인권위원회 법의 2조에서 인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한 번쯤 시간 되시면 들어가 보세요. 재미있는 내용들이 볼만한, 재미있다는 의미, 볼만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고, 네, 여기 인권위원회 위원장님도 저랑 30년 같이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자, 지나가고요. 자, 19개 영역으로 다루고 있어요. 엄청 많죠? 우리는 기껏해야 한번 우리끼리 이 답 보기 전에 손가락으로 짚어볼까요? 몇 개쯤 짚어질까요? 종교, 성별, 또 쭉 얘기해 보세요. 나이, 장애, 여성은 이제 성별.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합리적 이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구별과 차별은 다르니까 우리가 구별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차별로 이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한번 같이 꼽아볼까요? 첫째, 성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쉼표된 부분. 성별, 같이.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이 하나입니다.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기혼이든 미혼이든 별거든 이혼이든 사별이든 재혼이든 사실혼이든 혼인 여부에 따른 엄청 많아요. 보니까 나열해 놓고 보니까. 임신 또는 출산 11개. 그 다음에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12개.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A당을 지지한다고 B당을 지지한다고 안 되죠. 그 다음에 형의 효력이 상실된 전과. 그죠? 전과자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적 지향, 아까 그 동성애 얘기, 젠더 트랜스젠더 이런 거.
학력, 병력, 그래서 총 19개 영역으로 이렇게 차별의 영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눠보니까 되게 많죠? 그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성별에 따른 차별, 이쪽 영역 제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정노동자의 문제는 이제 그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사회적 신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 콜센터 직원이라고 해서 콜센터 직원 전화 받는 분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죠. 인권 침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성별과 사회적 신분에 따른 감정노동자 영역을 활동을 했는데 이 성별에 따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임신 또는 출산이 연결이 돼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네. 임신 또는 출산도 성별에 따른 남성들은 임신 또는 출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주로 여성 그리고 가족 형태, 가족 상황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형태, 그 다음에 인종 피부색은 남녀 상관없죠. 사상도 상관없고 성적 지향에 와서는 이게 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좋다, 싫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각각의 판단에 맡기죠. 나는 동성애자? 뭐 괜찮아. 내 가까운 친구가, 내 자녀가 괜찮아. 뭐 절대 안 돼.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 이 강의 못 들어오게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난 저 사람과 한 아파트에 살기 싫어. 차별이죠. 그런 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시기도 하시니까 제가 잠깐 이제 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했던 상담 사례나 차별, 인권, 폭력 관련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졸리시고 그러니까 잠깐 사회적 신분과 관련해서 제가 활동하던 작년부터 감정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작년에 뭘 했냐면 경기도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감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상담을 해드렸고요. 개인 상담, 집단 상담을 총 2,000시간을 1년에 해드렸고요. 찾아가서 그리고 권리보장 교육, 예를 들면 콜센터 직원인 나에게 누가 함부로 폭언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산재에 해당되는지 이런 권리보장 교육을 600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감정노동자의 11개 직군, 간호사, 또 뭐 있죠? 자, 우선 감정노동이 뭐예요? 감정노동, 일환.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잠깐 감정노동 일환, 우리 다 감정노동 하며 살아요. 그런데 감정노동자는 아닙니다. 왜? 감정노동을 하는 것을 하면서 그거를 내 직업으로 하는 노동자를 감정노동자라고 해요. 감정노동은 다 하죠. 누구나 다 하지만 감정노동자, 이걸 직업으로 하는, 즉 감정노동이란 내 생각과는 다른 표정을 강요당하며 일을 행하는 사람, 내 감정과는 다른 감정이나 표정을 강요당하며 일을 하는 사람, 판매원. 그죠? 손님은 왕이다? 지금은 손님이 왕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나한테 폭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웃으면서 고객을 대해야 되는 직업.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있으신가요? 요양보호사, 간호사, 골프장 캐디, 경찰은 어떤가요? 경찰도 감정노동 엄청나게 합니다.
늘 화가 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직종이 경찰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경찰이 감정노동자인지 몰랐어요. 늘 화가 나 있고 분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 경찰이더라고요. 경찰, 그다음에 빌딩, 청소원 등등이에요. 그래서 그 11개 직군을 저희가 재밌는 UCC로 그들의 애환을 나타낸 UCC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잘 보시고, 저도 출연하거든요. 저희 감정노동 상담하고 권리보장 교육 강사들이 직접 출연해서 8분짜리 만들었어요. 끝에는 이분들이 치유해서 즐겁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림에 저도 출연자예요. 잘 잠깐 보시고 또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틀어.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쳤어요. 박수. 네. 자, 제가 어떤 역할로 나오죠? 정확하게. 네? 환경미화원 또? 환경미화원 또? 다이아몬드 2개 주세요. 정확하게. 빌딩, 여기는 빌딩 미화원으로 나왔는데 제가 좀 잘못된 단어예요. 저거 고쳐야 되는데 청소 노동자. 그 말이 맞아요. 그죠? 근데 보통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분들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줌마, 이모, 조금 높이면 이모, 사장님, 아줌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식업 차림사님 이렇게 불러달라고 요즘에는 하겠는데 잘 입에 익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단어가 이 의미를 굉장히 내포하고 있어서 단어가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바꾼 단어들이 좀 있어요. 제가 편부모, 우리 중에서도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신 분 우리 중에서 있을 수 있죠. 편부, 편모, 슬하에서 자랐다 이런 말. 지금 그런 말 쓰면 약간 꼰대 같아 보여요. 요새 다른 말로 부르죠. 뭐라고 하죠? 편부모는 한쪽 반밖에 안 된다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록 혼자지만 하나 가득이다. 한부모라는 낱말을 제가 1999년에 앞에 소개해드린 한국여성민우회 제가 상담소 소장으로 있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해서 썼어요. 실제 이혼하신 여성 젊은 엄마들 프로그램을 했는데 참 부를 때 편부, 편모, 슬하가 무릎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좋지 않아서 뭐라고 다른 말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예시를 몇 개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그 젊은 엄마들 혼자 이혼하거나 사별하신 엄마들한테 물어봤더니 한부모라는 낱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강, 하나 가득 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부모라는 낱말을 처음 쓰기 시작해서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활동할 때인데 한부모 프로그램을 언론사에 이제 홍보해달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언론사에서 저희가 잘못 쓴 줄 알고 한부모 프로그램을 뭐라고 고쳐서 내보냅니까? 학부모 프로그램을 고쳐서 내보내는 거예요. 잘 모를 때. 그래서 꾸준히 이제부터는 편모, 편부라는 말 쓰지 말고 여성 한부모, 남성 한부모 이렇게 부르자라고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단어가 됐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상현동에 가면 가족 종합지원센터에도 가면 다문화센터에서 한부모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단어를 바꾸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말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니까.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에서도 사업에서도 청소 노동자 뭐 이렇게 하고요. 간호원 이렇게 부르다 요즘에는 간호사 이렇게 부르죠. 그죠? 버스 탈 때도 기사님 이렇게 부르지. 과거에는 아저씨 여기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사님 이렇게 부르고 이런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영상물을 잘 보셨어요? 네, 저는 춤을 잘 못 추니까 뒤에 가서 제일 구석에 가서 했고요. 잘 어울린다 그래요. 저 청소미화원 역할을 참 잘한다고 저희 2번인가 연습하고 바로 찍었거든요. 다 우리 감정노동자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세요. 제가 여기 썼잖아요. 한부모. 미혼 남녀라는 말도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미혼이라는 말이 그 미자가 뭐예요? 미자 한자로 아직 덜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미혼 남녀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비혼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런 단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부터는 더 잘 보이실 겁니다. 네. 비혼 남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부터는 이왕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공부를 좀 하시는데 아까 이거 보셨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무조건 이제 차별 행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 중에 자,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동성애, 낙태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돼요. 우리가 동네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쟤네 엄마 아빠는 이혼했다면서 아빠가 없어? 엄마가 없어. 저 애랑은 안 놀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요즘에는 안 합니다. 안 하죠.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없으세요. 실제로. 그죠? 없죠, 어머니. 젊은 어머니. 혹시 학부형이세요? 아직 아니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잠깐 아직 아니라고 한 말이 지금 제가 딱 말해놓고 보니까 걸려요. 아직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곧 되실 거라는 거를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나 학부모가 된다. 학부모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제 말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요새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은근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이 어른들의 머릿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우리 엄마가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애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예 내 머릿속을 바꾸지 않으면 머릿속은 안 바꾸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수들이 바로 유명하신 정치인이나 높으신 분들의 성희롱 발언 이런 것들이 생각은 안 바꾸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만 문득문득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아까 골프장에서 캐디 진상 골퍼의 끝은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진상 골퍼의 끝은 성희롱. 네. 모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 모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에서 성희롱하면서 몇 번 지속적으로 한두 번 한 거 가지고 보통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문제 되니까 한 말이 나온다는 게 손녀 같아서 그랬어. 네가 그렇게 기분 나빠 아가씨가 그렇게 기분 나빠할 줄 몰랐어. 그리고 더 오래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식당에 어떤 여성을 성희롱을 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식당에서 어떤 여성을 성추행을 했습니다. 한 십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항의하니까 얼른 대답한다는 말이 나는 당신이 그 아가씨가 식당 아줌마인 줄 알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요식업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식당 아줌마들은 그럼 함부로 만져도 되냐. 이게 뭐냐면 평소에 자기 생각을 안 바꾸고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안합니다. 나는 식당 아줌마인 줄 알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평소에 식당 아줌마들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상당히 인권 침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었죠. 그래서 요식업계에서 또 막 데모하고 이런 일들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인지라 그런 것들만 기억하고 또 있지요. 네,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기 이제 합리적인 이유 이런 게 이제 표현이 돼야 돼요. 자, 합리적인 이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어떤 차별을 받았는데 이것이 억울한 일? 좀 차별인 것 같은데 이게 차별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 차별을 혹시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제가 한번 사례로 해도 좋고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 자, 언론에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아까 숙명여대에서 트랜스젠더
라고 해서 입학 다 성적도 되고 됐는데 마지막에 트랜스젠더임을 알고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참 한 3년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대학의 청장이시라면, 결정권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숙대나 이대는 여성만 들어올 수 있고 여자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 전환 수술을 해서 성별을 여성으로 바꿨어요.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취소 청구 소송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소송도 가기 전에 어쨌든 뭐 도저히, 그리고 그 대학 내에 소위 말하는 그 여성과 공부하는 친구들조차도 반대한다라고 막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청장이라면 어떨까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한 사람이 이제 호적까지 고쳤겠죠. 자, 호적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1990년대 초부터 이런 성폭력 법을 만드는 운동을 하고 거의 30년 가까이 저희끼리 이쪽 업계 저희끼리는 업무 분담할 때요. 예, 너는 청소년 성폭력 해. 나는 성매매 맡을게. 성매매 할게. 너는 아동 성범죄 맡아. 나는 뭐 성범죄자 신상공개 맡을게. 우리끼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의 영역을 나눌 때. 자, 나는 동성애 할게. 막 이렇게 막 나눕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성전환을 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수업 받는데 걸림돌이 있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리적인 이유예요. 합리적인 이유. 어떨까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 대학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입학 취소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합리적인 이유란 어떤 게 합리적인 이유냐? 그거는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강의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 강의를 듣겠다고 왔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코로나 확진자가 이 강의를 듣겠다고 왔어. 또는 코로나 확진자하고 직접 가까이서 접촉을 한 사람이 이 강의를 듣겠다고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못 들어오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죠? 왜?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합리적인 이유. 저는 이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정말 평등한 게 코로나다. 정말 코로나 이 전염시키는 것만큼 평등한 게 없어요. 아까 시장님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옮긴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저한테 또 이혜인 수녀님 시를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가까운 친구를 지켜라. 지켜주세요. 가까운 친구 만나지 말아주세요. 물론 이제 이 국면에도 우리는 이를 뚫고 여기 모였지만 어쩔 수 없이. 자,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 침해로 차별을 하는 모든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접수를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 위원들이 그 사건을 놓고 조사를 합니다. 쭉 조사해서 이거는 인권 침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요. 인권 침해로 판단이 되면 감옥 가나요? 전과자. 그게 아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빨간 줄 긋는 그런 게 아니라 형사처벌이 아니라 벌금, 권고, 권유 이런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 그럼 회사 사장님은 이거를 시정하도록 노력해라 라는 권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명령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회사에서 국가인권위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인권 침해로 성희롱을 얘기하거든요. 성희롱. 여기 있잖아요. 성별. 이 성별에서 성희롱을 정의를 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 강간, 추행 이런 거 말고 직장 내의 성희롱은 성별에 따른 차별, 즉 침해, 즉 인권 침해로 보고 직장 내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들어가서 아 이게 성희롱이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회사에 권고를 하는 거예요. 시정하라. 차별을 시정하라. 똑같은 조건에 여성이라고 승진을 안 시키면 똑같은 조건에 남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안 시키면 남녀 다 동의 적용합니다. 여성 차별만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 우리 밖에 뒤에 선생님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제일 뒤에 우리 선생님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숫자도 많지만 대답이 얼른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에 대해 우리 남자 선생님 뒤에 계시는데 남성분들은요 자기가 겪는 일을 차별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에이 내가 남자인데 양보 좀 해주지. 통 큰 사람이에요. 남자가 째째하게 뭘 그런 걸 차별이라고 문제 제기를 해. 이 단어 어때요? 자, 남자가 째째하게 뭘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 내가 참지. 대체로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가운데 선생님. 맞습니까? 네. 아유, 크게 대답해 주셔서 다이아몬드 좀 들으세요. 우리 선생님. 네. 자, 남자가 째째하게 이 말은 어떤 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적 발언입니까? 남자가 째째하게 이 말은 어떤 성을 차별하는 발언이에요? 남자가 째째하게 이 말은 양쪽을 다 차별하는 발언입니다. 그죠? 남자가 째째하게 뭘 그래?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자는 째째해도 괜찮아. 남자는 째째해야 돼? 안 해야 돼? 남자는 째째하지 않고 아, 우리 인격이 훌륭해. 그래서 남자가 째째하게 뭘 그래? 이 말은 남성도 차별하고 여성도 차별하는 아주 인권침해적 발언이에요.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죠? 우리가 이런 걸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지요. 우리 말 속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마니까 참아야지. 이 말 어떠세요? 여기다 엄마, 저도 엄마고 저도 할머니고 자, 엄마니까 참아야 돼. 이 말은 아빠는 뭐 안 참고 확 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 말 역시 평등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 엄마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엄마와 관련된 드라마와 정서적인 이런 하면서 엄마 하면 눈물이 나와요. 엄마를 생각하면 슬퍼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라는 단어가 참 좋은 정말 너무나 좋은 단어죠. 그런데 이제 엄마라는 단어 안에 우리는 그동안 희생과 참고 희생하고 모성애가 없는 엄마는 나쁜 엄마. 남자들은 부성애가 없어도 좀 봐줘. 아니 뭐 남자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차별적인 표현으로 다가오고 이것들이 조금 더 심해지면 인권을 침해하는 그래서 인권이라는 낱말은 뒤에 쭉
나오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뒤에 쭉 따라서 보면 다시 앞으로 갈게요. 이게 어느 페이지에 있나? 요거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요즘에는 정말 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눈치 있게 행동해야 돼요. 오죽하면 젊은 사람들이 꼰대 리스트 들어보셨죠? 인터넷에 한번 꼰대 되지 않게 쭉 해보세요. 쫙 해보면 굉장히 많은 그 리스트들이 있어요. 10개 중에 나는 몇 개 해당되면 꼰대고 아닌 경우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쭉 보고 다시 앞으로 가서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성별 얘기했는데 이거 다 얘기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죠. 그래서 혼인 여부와 관련된 얘기도 조금 들을 얘기가 많이 있고요. 자, 차별, 즉 인권 침해, 성불평등의 영역을 우리나라 혹시 선생님들이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실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통계 중에서도 성인지 통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로 여성의 관점에서 또는 남성의 관점에서 통계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또 잠깐 또 쉬시고 나머지 말씀드릴 텐데, 자, 우리 통계 중에 용인시의 인구가 105만이다. 그 중에 여성은 몇 명이고 남성은 몇 명인가? 이거 통계청에 가면 있어요. 그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 통계입니다.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단순 통계예요. 그런데 성인지, 그러니까 젠더, 성인지 관련해서 시각을 좀 다르게 보는 통계가 뭐가 있냐면, 여긴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가족, 패밀리 이퀄리티, 가족과 관련된 통계인데, 자, 첫째로 태어난 아이의 성별이 있어요. 있겠죠? 둘째로 태어난 아이의 성별이 있겠죠? 셋째로 태어난 아이의 성별이 있겠죠? 자, 첫째로 태어난 아이, 그 부부 사이에 처음 태어난 아이의 성별은 100대 103이 정상이죠. 그래서 요즘엔 의료가 발달했지만 그냥 보통 100대 100이에요. 똑같아요. 둘째로 가면 아들이 조금 많아요. 참 희한하죠? 셋째로 태어난 아이 성별을 보면은 남자애들이 더 많아요. 대구 경북에서 넷째로 태어난 아이, 대구 경북에서 넷째로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성인지 통계에 나온 통계예요. 셋째로 태어난 아이는 100대 300이에요. 아들이 300, 딸이 100.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가려서 낳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 그래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인지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성인지 통계 시스템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그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통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차별, 굉장한 학력 차별, 성별 차별인데, 자, 학력별로 결혼 여부를 쭉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학력별로. 자, 여성은 학력이 높은 여성이 결혼을 안 했을까? 학력을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차별적인 발언인데, 자, 그러면 다시 표현할게요. 고졸학력 여성과 박사학위 가진 여성과 어느 쪽 여성이 혼인율이 낮을까요? 여성의 경우. 박사.
소위 말하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들은 결혼율이 낮아요. 반대로 남성을 한번 따져봅시다. 남성은 고등학교 나온 남성과 박사 가지고 끝에 사자 있는 직업을 가진 남성과 어느 쪽이 결혼율이 더 낮을까요? 남자들의 경우는 고졸이 낮습니다. 더 낮아요. 이런 게 통계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에, 소위 말하는 서울의 강남에 사는 대졸 여성이 혼인 비율이 가장 낮아요. 그리고 저기 경상남도, 또 경상남도가 나오네. 거제에 그때 그 조선산업이 많이 있었어요. 거제시에서 중학교만 졸업한 남성이 가장 혼인율이 낮습니다. 이런 게 통계에 잡혀요. 이게 무슨 통계냐? 성인지 통계예요. 성별 관점에서. 무슨 얘기냐? 여성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신랑감 고르기가 범위가 적어져요. 남자는 학력이 낮을수록 부인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것이 오랫동안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학력 차이를 기준을 다르게 보아온 우리의 관습 때문에 가장 낮은 그 거제시라는 곳에 중학교만 나온 남성들이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지 못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안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농촌 총각들이 국내에 여성이 없어서 외국의 여성과 사랑해서 하는 결혼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성별에 따른 혼인 여부 통계예요. 슬픈 일이에요. 이거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죠? 이런 차별들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 여성과 남성을 각각 다르게 보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 출산율 저하, 결혼 안 하고, 그죠? 제 가까운 주위에 아주 고학력에 괜찮은 여성이 있어요. 제 후배 딸인데 하버드 법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연봉 2억의 변호사의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쟤는 어떤 남자를 골라서 갈까? 근데 얘가 결혼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소개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정도 비슷한. 근데 그렇게 하버드 법대 나오고 연봉 2억 되는 남성이 없어요. 그렇잖아. 연봉 2억 되는 총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훨씬 못하지만 소개를 했어요. 둘이 사귀었습니다. 실제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 됐다. 평생에 뭐 중매 3번 쓰면 천당 간다는데 잘 됐네. 근데 나중에 이 여성은 하버드 법대 나온 이 여성 변호사는 이 총각을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총각 집에서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를 잘 아니까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아우 저기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 아들 기죽일까 봐 이러는 거예요. 연봉 2억에 하버드 법대 나온 여성 변호사를 며느리로 삼기는 부담스럽다. 연봉 2억에 하버드 법대 나온 총각이라면 사위로 부담스러웠을까? 안 부담스럽죠. 뭐 그게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을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을 다르게 본 결과라는 거예요. 결코 이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국 그 둘은 결혼 안 했고요. 각각 따로 결혼을 해서 이제 사는데 참 아까운데 이 아가씨는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며느리감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우리 혹시 며느님 얻으실 연령 어떤 직업을 가진 며느리가 요즘에는 며느리고 딸이고 다 직업이 있어야 돼요. 여자들도 직업 없으면 시집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남자들이 이래요. 내가 왜 쎄빠지게 저 여자를 먹여 살려야 되냐고. 같이 벌어야지. 그죠?
어떤 며느리, 어떤 직업을 가진 여성이 며느리감으로 1등 며느리감이에요? 부인 말고 며느리감으로. 공무원.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은 야근도 하고 막 그래요. 교육 공무원,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 1등 신부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초등학교 교사를 1등 며느리감으로 꼽을까? 성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직업이에요. 여성으로서의 성 역할, 육아, 살림, 남편 섬기는 거, 시부모 뭐 이렇게 모시는 거. 요즘에 누가 며느리가 시부모 모셔? 그 말에 동의하세요? 전 동의 안 해요. 아직도 모십니다. 사위들은 처갓집의 선택이에요. 사위들은 처갓집에 행사했을 때 선택적으로 가는데 며느리들은 시댁에 일 있을 때 선택이 아닙니다. 제 말이 맞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직 아니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성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직업인 초등학교 교사가 시부모님들이 볼 때는 최고의 며느리감인 거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은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들어간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성 역할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이제 젠더 역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지금 가족과 관련돼서 이제 남성 여성의 차별을 이야기했는데 안전의 문제에서도 다르죠. 자, 어두운 골목길을 갑니다. 자, 안전을 느끼는 집단,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집단, 성별로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거든요. 제가 계속 이렇게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늘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고 또 제가 활동하는 영역이 또 그쪽이고 집중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건강 마찬가지고요. 복지 마찬가지고 워크플레이스, 일터, 결정권, 문화정보, 교육.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아직도 불평등 영역이 굉장히 심한 게 이 중에 어떤 부분일까요? 가족, 안전, 건강, 복지, 일터, 결정권, 문화정보. 네? 일터. 결정권이에요. 결정권. 국회의원, 장관, 회사 사장, 대기업 임원, 학교 교장, 대학교 총장 그룹에 여성이 몇 퍼센트 있는가. 그 가장 낮은 게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정한 그 여성의 그 지위 순서 쭉 정할 때 결정권에서 굉장히 많이 점수가 깎여요. 가족도 최근에 가족법 개정, 최근이 아니죠. 1991년에 가족법 개정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즉 딸의 지위가 올라갔어요. 재산을 동등하게 나눠 갔죠. 거기에는 의무가 따라야 돼요. 의무 없이 딸이라고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아니죠. 뒤에 제가 이제 의무 권리 얘기할 텐데 각 영역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별하는 것이 인권 침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간이 4시인데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30분 동안 조금 더 사례 이야기를 하고 4시 30분에 마치면 되겠죠. 네, 10분 동안 잠시 쉬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이거 끝나고 또 노래 하나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